마약 사범이 지난 5년간 한 약 10배가량 증가하면서 마약 청중국이라는 지위도 이제 옛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천만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에 연루되면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마약의 세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마약 담당 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이선균 씨가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마약, 약물, 뭐 음주 뭐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렇죠. 이미지여서 네. 저를 비롯한 우리 배 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이 놀라셨을 건데 네. 일단 궁금한 거 지금 단계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소변 모발 검사에서 그 마약류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예. 확실해지겠지만 예.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 제보자한테 이제 수억 원 가량의 돈을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피내사자라는 거잖아요.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피내사자가 뭐고 아직 예. 정식 입건하지 않았다. 정식 입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건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 시스템에 이제 등록이 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게 공범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제보자가 제보를 하게 되면 그걸 무조건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성균 씨가 어떤 뭐 클럽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마약을 했다라는 어떤 혐의 사실로 제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기지국 위치가 그때 날짜에 거기에 찍히는지 이런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게 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느 클럽에서 언제쯤 마약을 했다라는 그렇죠. 제보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이선균 씨가 그쪽 위치에 있었는지 뭐 휴대전화 기록국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한다. 네, 그런 제보자에 대한 검증이 돼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사 단계에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피의자가 입건된 건 아니면 곧 피의자로 입건해서 그러면 영장을 받아서 또는 뭐 이미 제출 형태로 소변이나 모바일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성균 씨가 그 제보자한테 돈을 줄 정도로 어떤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직 이제 소변 검사라는 이런 거 한 게 아닌데 이성균 씨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절대 그런 일 없어. 잘못된 오보야. 대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리고 마약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것도 아니고 이 마약 투약 문제로 협박을 받아가지고 이 어떤 사람한테 3억은 넘는 돈을 뜯겨서 이거 공갈로 고소했다. 이 반응이거든요. 소속사 반응.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혐의의 근거가 있지만 아직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뭔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언론 공표를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감정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내심의 의사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성균 씨가 마약을 안 했으면은 이성균 입장에서 다행인데 만약에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 가지고 협박받아가지고 돈을 갈취당했다. 내가 그 갈취의 피해자다. 이게 실제로 수사받고 재판에도 별로 도움이 됩니까? 그게 뭐 적극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대방 제보자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그 언론 쪽에 좀 흘리지 않았을까 의심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보자 쪽에서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아마 그 공갈로 고소당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왜냐하면 그 제보라는 게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보자는 자기 제보가 묻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소단 마당에 이성균 씨의 어떤 그런 마약 혐의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면 아무래도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의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 단계에서 수사기관 통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없죠. 흔치 않다.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그럼요. 리크를 하면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소변 모발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돼서 마약류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거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언론 경찰이 흘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내사라는 거는 사실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왜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인데 언론에 보도됐을까가 궁금했는데
수사 그렇죠. 예. 자기 제보가 묻히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 배한진 변호사 일단은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지금 8명의 인원이 함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 이 뭐 공개가 됐으니까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남양유역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그다음에 또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직 피내사자 단계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성균 씨랑 다르게 뭐 피의 사실이 특정된 정도는 아니고 이름만 거론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보한 사람이 이성균 씨에 대한 어떤 혐의 사실은 풍부하게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마약 전과자니까 그걸 좀 곁들여서 제보를 한 게 아닐까. 아직은 뭐 혐의 사실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나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마약 번호 처벌을 하려면 예를 들면 소변 검사라든지 모발 검사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마약을 그렇죠. 얼만큼 했다.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했다 이런 시간 장소까지 완전히 특정이 돼야 됩니까? 아 그럼요.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공소 사실에 어떤 특정 불특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범행 기간은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뭐 필로폰 기준으로 그 소변에서 양성 나온 날로 한 열흘 전에 투약을 했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쉽게 나오는 편이고. 아, 역추적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시기 추정 감정이라고 해서 모발은 이제 1개월에 1cm씩 자란다고 봐서 1cm로 이제 분절 감정을 맡깁니다. 그러면 0에서 1cm 구간, 1에서 2cm 구간 이런 식으로 양성이 나오면 그 개월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모발 양성만 가지고 이제 검사가 기소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소변까지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소변까지 양성이 나와야 어느 정도 이만큼 나왔으니까 당신이 몇 월 며칠쯤 했을까요? 시기가 특정된다는 거군요. 특히 소변 같은 경우에는 기소까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유죄 나오려면 어떤 장소에서 누구랑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본인이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뭐 기지국 위치 추적을 근거로 어떤 뭐 강남구 일대에서 투약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기소를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황하나 씨나 한서희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요거 이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번 건에 사실 관련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냥 언론 보도만 있었을 뿐이지. 근데 이 마약 예전에 검사하셨을 때 보면 마약이 그만큼 재범이 많습니까? 아 그럼요. 그 제가 뭐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마약으로 처벌받다가 마약으로 만기 출소한 당일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분이 신고해서 체포. 정말요? 당일에? 그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은 저 거기 주인 마약 하는 피고인 하나가 출소하고 그날 바로 마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도 목격을 했었고 실제로 있구나 그런 게. 그리고 대검찰청 발간 그 마약류 범죄에서 통계를 보면. 그 향정사범,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35%. 아 그래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다음번에 또 검찰청에 온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마약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일종의 특별 예방 효과라고 그래서 봐주지 않고 자 선처해주고 집행유예, 기소유예해주고 집행유예해주고 자꾸 하니까 일단 잡아 가두면 벌을 받으면 나 이렇게 마약 한 번 했다가 몇 년씩 감옥에 있으니까 나가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요거를 노리고 중하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언론에 보다 유아인 씨 배우에 대해서 뭐 어떤 시민이 명치금이나 쓰라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뭐 그런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 이게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혐오 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 인간관계가 다 끊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은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투약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너무 이제 세계와 단절이 되니까 다시 또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약 줄이려면? 그래서 이제 그 마약과의 전쟁이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치료 제한 시스템도 어느 정도 좀 같이 구비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나요? 있지만 그 실적이 정말로 미미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치료보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호 제도와 치료 감호 청구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는데 치료 감호 청구는 말 그대로 공주에 있는 이제 뭐 그 법무병원에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강제로 이제 치료시키는 거라면
치료보호제는 자발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검사가 1년에 치료보호 제도로 활용하는 건수가 한두 명. 한두 명이요? 예, 1년에. 그러니까 정말로 실적이 저조한 거죠. 그건 왜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마약 초범이에요. 네. 구속시키는 건 좋은데 또 더 계속 마약 못하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치료를 강제로라도 하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1차적인 그런 존재 의의가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제라는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저 한동범 장관이 네. 마약과의 전쟁 그래가지고 마약범 강하게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약 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처벌하면 그래도 조금 일종의 일반 예방적 효과라고나 할까? 줄어드는 효과는 좀 있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바로는 이제 밀수사범, 유통사범, 뭐 이렇게 투약사범 크게 세 분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밀수랑 유통사범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 형이 굉장히 좀 그렇죠. 세졌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 뭐 투약사범은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양자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수나 유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네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하다가 걸렸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요. 뭐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20대의 전부를 그냥 교도소에서 생활할 정도의 형이 나오는 거니까. 유통 한번 했다가. 그래서 되게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요. 투약하고 원래 형량은 투약보다 유통이나 밀수 이런 게 훨씬 세죠. 그럼요. 밀수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유통, 투약 순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도 유흥업소로부터 나온 유통 제보로 내사가 시작된 거다 이런 보도 있던데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 같은 거 시작은 어떻게 뭘 단초로 하게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 수사의 단서라고 수사가 시작되는 그런 단초가 보통의 형사 사건에는 고소 고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 사건은 제보 아니면 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보 아니면 자수 그리고 함정 수사.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 제보하는 경우가 가장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마약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서 마약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 인지 수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함정 많죠. 수사죠? 맞습니다. 자수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수하는 경우도 특히 이제 투약사범들이 자수하는 경우가 많죠. 스스로 마약 끊고 싶어서. 최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약 수사에서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라고 자진 신고한 자들에게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이거 도입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일단 기존에도 그 일명 이제 공적 쌓기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마약 사범이 상선이나 공범들에서 제보를 하면 그걸 양형에서 반영해 주는 거는 이미 하고 있었죠.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명문화 해버리면 기존에 행행하던 그 공적 사고 팔기가 아마 더 이제 횡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마약 범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범들이 내 윗선을 대해서 진술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많이는 도움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상선 특히나 뭐 유통사범 같은 경우에는 밀수의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실적이기도 하고 되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수사에 속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이제 보도가 많이 됐던 건데 어제 홍대 미대 건물에 명함이 하나 뿌려졌는데 이 영문 명함이다. 여기 뭐 액상 마약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 누가 액상 마약을 팔려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화면 나가고 있거든요. 리퀴드 위드라고 이렇게 돼 있고 리걸 그러니까 합법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마치 그냥 구매를 요구하는 듯한 명함이 뿌려져서 수사에 나섰다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고 수사하실 때도 예전에 이렇게 뒤에 보면 QR 코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이트 전단지.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돼서 호기심이라도 그냥 돈을 보냈다. 그러면 판매 미수로 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라도 접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대학가에서까지 이런 명함이 뿌려지는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일선에서 진짜 2030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클럽에서 정말로 오락목 쪽으로 케타민이나 MDMA를 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경각심이 거의 뭐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쉽게 투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필로폰을 녹여가지고 주사기로 해가지고 저 팔에 꼽는 것까지는 뭔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술 먹다가 그냥 알약 하나 먹는 거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다. 네, 그래서 쉽게 보다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약이 빨리 근절이 돼야 될 텐데 걱정도 많이 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마약 전담 검사였던 배한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